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시댁 가족들과는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워낙 고집불통이다 보니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자주 말다툼이 일어났으니까요. 특히나 시어머님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에게만 가업을 이어받으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댔습니다. 가업이라고 해봐야 소 7마리 키우는 게 전부였지만 두 분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힘들다며 남편만 불러댔습니다. 물론 저도 와서 일을 도왔으면 했으나 저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들은 척 했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넌 어쩜 한 번을 같이 안 내려올 수가 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누가 지금을 말하는 거야? 일할 때를 말하는 거지. 어쩜 일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어. 어머님,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는 어쩜 말 한마디를 안 지는 거니? 네 형님은 멀리 살고 너는 1시간 거리에 살잖니. 그럼 가까운 네가 자주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네 형님은 학교 선생이나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쓰겠어? 암튼 신부가 못돼 처먹었다니까. 이래서 집안을 보고 데려오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걸 데리고 와서는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어. 시어머님 눈이 싸늘하게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저도 화를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마치 저는 노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거기다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만 50만 원 넘게 드리고 있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는 따로 용돈도 안 드리고 있다면서요.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기에 저도 참지 않고 버럭했는데요. 시어머님은 항상 제게 근본도 모르는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기만 한데요. 아빠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요. 아빠는 오래전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는 걸 약점으로 잡고는 제게 악담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참지 않고 따져묻자 시어머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지지 않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첫째는 육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게 우리 맏며느리를 욕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옛날 분이나 말이 좀 거친 것 뿐이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중재를 하고 나서야 시어머님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 막말로 상처도 많이 받아서 홀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무뎌져 갔기에 가끔 시어머님 말에 반박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 시어머님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시부모님이 주말마다 일을 하러 오라고 했고 남편은 주말마다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집을 비웠지만 그런 것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 저도 엄마를 챙기면서 나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남편 속을 뒤집으려고 긁어대는 소리를 하다 보니 남편도 점점 휘말렸던 것 같았어요. 거기다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축사 관리를 하느라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했을 테고요. 결국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당신도 축사 일을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은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난 당신처럼 체력이 좋지 않아서 5일 일하고 주말은 쉬어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말 중에 하루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하루 쉬면 되잖아. 난 비위도 약하고 해서 축사에서 일 못한다고 했잖아.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당신도 혹시 어머니처럼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근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요즘 들어 나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실 때
축사는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받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 난 그 재산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절대 그런 일 못해.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진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님네가 우리보다 벌이도 훨씬 많은데 형님네는 두 분한테 매달 생활비 드린 적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매달 생활비라고 50만 원 넘게 드리고 있는데 나한테 가서 일까지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난 사실 우리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고 그래. 장모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용돈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거야 장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건 미안하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떡해. 그날따라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한 채 지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말마다 축사일까지 도우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거기다 결혼 전 저는 축사일을 못 돕는다고 확실히 말을 했던지라 남편의 행동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한 채 따지자 남편이 버럭 고함까지 질렀어요. 축사일 좀 돕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 난리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잘 도와서 돕던데 그냥 좀 하면 안 돼? 싫다고 했잖아. 난 절대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고 그 뒤 한동안은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각방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정을 했던지라 어느 순간 남편도 포기를 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고 어느 날은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요즘 같아서는 굳이 낳고 싶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 하는 거야. 자식을 정부듯 하는 시부모님 보면서 자식이 뭔 소인가 싶더라고. 정서방은 여전히 주말에 축사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시부모님 힘들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골골대고 난리도 아니야.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만 해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엄청 걱정하고 그러잖아. 근데 시부모님 참 대단한 게 아파서 병원 가서 약 지어 먹었다고 해도 와서 일하라고 난리를 친다니까. 가끔은 친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생긴 거 보면 친부모가 맞는 것 같고 참 이상하단 말이야.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엄마도 저를 따라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점점 더 사이가 멀어져 갔고 어느 날은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온 형님이 훈계하듯 제게 말했어요. 동서, 내가 듣자니까 어머니께 막 대들고 그랬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연세 많으신 어머님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동서만 참으면 집안에 분란이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저는 분란 일으킨 적 없어요. 다만 축사일을 못 도와드린다고 했던 것뿐이지요. 그래, 그 축사일도 말이야. 그냥 동서가 주말에 잠깐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래요? 그럼 형님이 그냥 도와주시던지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형님도 엄두가 안 나면서 왜 저한테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형님이 이빨을 실룩거리더니 쌩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냥 내내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가족들의 만행에 치가 떨려왔기에 더 이상은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형님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내내 눈물만 흘렸고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첫째야, 너 왜 그러는 거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서요. 뭐? 둘째가? 설마 둘째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니? 저는 그저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님 힘드시니까 그나마 가까이 살고 있는 동서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서가 막 화까지 내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아요.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 숨을 몰아쉬고 있자 시어머님이 제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맏며느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무튼 근본 없는 걸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미쳤지 미쳤어. 어머님,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함부로 해. 내가 듣자 하니 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며. 그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 맞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는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다 근본이 없는 건가요? 그럼 어머님도 근본이 없는 거네요? 뭐? 내가 왜 근본이 없어? 외할아버님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근본이 없는 거죠. 뭐가 어째고 어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님이 팔까지 걷어붙인 채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남편이 뜯어 말리고 나서야 진정이 됐는데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뭘 뭐래. 당신이야말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가만히 있더라? 이런 대접? 당신이 먼저 형수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면서. 당신은 내 말 들어볼 생각도 없이 형님 편만 드는구나. 그래 알았어. 나만 이 집에서 나가주면 다 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며 제가 가방이랑 차키를 챙겨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과는 더욱 서먹서먹해졌기에 엄마에게 살짝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그냥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까?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엄마 없으면 너 혼자가 되는 건데 갑자기 이혼을 하다니. 시댁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지. 이제는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얼굴 보기도 싫어.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엄마가 딱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홀로 저를 키우셨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이혼을 한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저는 계속 이혼 생각만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이혼은 싫었던 것인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아마도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하시니까 되도록 빨리 와. 알았어, 바로 갈게. 라며 전화를 끊고는 급히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지금 할아버지 위독하시다고 병원으로 오래. 지금? 나 지금 여기 축사일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았어.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남편이 너무나 평화롭게 말을 하는 모습에 기가 찰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에게 더욱 정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꾸준히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식은 우리 아빠뿐이었기에 두 분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그랬기에 엄마도 명절날이나 두 분 생신 때가 되면 제 손을 잡고 두 분을 찾아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대부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 부모님이랑은 영 끊고 살고 그러던데 엄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식이라고는 네 아빠뿐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거기다 손주도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 천륜을 끊을 수가 있겠어. 난 그건 못하겠더라. 물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혼하게 되면 발길 끊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데리고 재혼하는 게 영 걸리다 보니까 여지껏 혼자 살았잖니. 그랬으니 딱히 영 끊고 살고 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많았어. 많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혹시나 네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았거든. 네 할아버지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라는 사람들 심보가 참 웃기지 않니? 아무튼 엄마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수모를 갖고도 꼬박꼬박 찾아뵀었잖아. 난 만약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 못 그럴 것 같아. 그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좀 좋은 분이셨니? 너 대학 등록금은 두 분이 손수 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 내주셨잖아.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지.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난 학자금 대출도 안 받고 편하게 대학 잘 다녔지 뭐. 그때 꼬깃꼬깃한 통장을 내미시는데
보니까 너 태어나고 나서부터 계속 적금을 들어가고 계셨더라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니? 앞으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할 생각해.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런 가족들 틈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시부모님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선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영감, 우리 손녀 왔네. 우리 윤지 왔어. 윤지야, 얼른 할아버지 손 잡아드려라. 아무래도 네 할아버지가 너 보고 가려고 여직 기다리는 것 같다. 라는 말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쏟고 있었는데요. 영감, 이제는 다 잊고 거기서 편히 쉬고 있어. 가서 우리 아들한테 윤지 잘 컸다고 꼭 말해주고. 그렇게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며 간호사들이 신기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던 것이 할아버지는 제가 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뒤 장례식장이 마련이 됐고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가족은 우리가 전부였기에 엄마와 제가 상주가 되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중에도 남편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을 했었기에 남편의 행동에 더욱더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잠시 후다닥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 거야? 빨리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을 마저 하고 가라고 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온 거야. 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축사 일을 하고 가라고 했다는 말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거든요. 결국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쯤이 지나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지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장례식장 온다고 모시러 오라고 하거든. 나 금방 다녀올게. 어차피 갈 거잖아. 그럼 그냥 다녀오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장례식장까지 오신다고 하는 분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당신 없어도 되니까 알아서 해. 라는 제 말에 남편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정서방은 어디 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달래자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쯤 할머니도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또다시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가볼 테니까 그만 데려다 다오. 근데 며느리 너는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 모양인 거니? 그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 가만 보면 넌 꼬여도 참 보통 꼬인 게 아니야. 어쩜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준 우리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네,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저는 근본이 없어서 그렇겠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늦게 와서 화가 난 것 같던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아들이 일찍 온다고 해서 명을 다한 뒤 할아버지가 살아나실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온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집에 일이 산더미인데 그냥 가면 그걸 누가 해. 그러니 내가 마저 일하고 가라고 했다. 네, 그럼 조심해서 잘 돌아가세요. 제가 인사를 하고 등을 돌리자 시어머님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은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니까. 봐봐라,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휑한 게 아주 볼품없잖아. 빨리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라도 자리를 지켜야겠네.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저 화상은 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순간 피가 끓어올랐지만 장례식장에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할머니와 엄마 옆을 지켰는데요.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내 쓸쓸하기만 하던 장례식장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하더니 누군가 할머니 앞에 다가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둘째 아니냐?
잘 왔다, 잘 왔어, 우리 아들. 할머니와 남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또 할머니 입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는데요. 영감, 우리 둘째 왔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민석이가 왔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는 두 분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빠가 전부라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윤지는 작은아빠 처음 보는 거지? 작은아빠가 됐어. 조카를 신경도 못 썼네요.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못 썼다니. 네 덕분에 우리 윤지가 편하게 대학 다녔잖니. 거기다 결혼할 때 축의금도 많이 해줘서 참 고마웠다. 윤지야, 넌 작은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 인사해라. 네 작은아빠야. 네 결혼식 때도 미국에서 시간 내서 왔었는데 얼굴 보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갔잖니. 그럼 결혼식 때 그 축의금을 내주셨던 분이에요? 라며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축의금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래, 네 작은아빠가 너 잘 살으라고 축의금을 그렇게나 많이 했지 뭐니. 나한테 작은아빠가 있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제 말에 할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신다며 작은아빠 손을 잡고 놓질 않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작은아빠도 우리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작은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 친구 부부가 돌아가시면서 오갈 데 없던 작은아빠를 두 분이 키워주셨다고 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와 작은아빠를 차별하지도 않았고 똑같이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아빠는 두 분을 친부모 이상으로 챙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꽤나 부유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긴 했지만 사업이 잘 될 때 작은아빠에게도 꽤 많은 돈을 주면서 자립을 하라고 했다네요. 덕분에 작은아빠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성공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고 그러는 동안 작은아빠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면서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뵀다는데 그 사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작은아빠는 그 일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됐고 제 결혼식에도 그렇게나 많은 축의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작은아빠 덕분에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아빠가 다 챙겼기에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할아버지가 위중해지자 할머니가 작은아빠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내 재수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로 더욱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네 시아버지 생신이잖니. 우리 맏며느리가 좋은 펜션 예약했다고 하니까 넌 와서 음식하는 것 좀 거들어라. 어머님, 제가 지금 거기 갈 정신이 아니라서요. 장례식이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니?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되니까 와서 음식이나 거들 생각해. 그냥 그이만 보낼게요. 더 이상 말씨름하기도 귀찮아서 대충 대답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 너 잘 들어. 그날 안 오면 우리 아들이랑 너랑 갈라서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럼 저도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지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남편도 제게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 생신날 참석 못한다고 했다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긴 하겠지만 아빠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난 아버님 생신에 참석 안 할 테니까 가족끼리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와.
내가 가봐야 서로 불편하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말에 그날따라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터져나왔으니까요. 결국 저도 이혼을 하자고 동의했고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막말이 어마어마했지만 증거 자료로 쓰겠다는 말에 더 이상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 뒤 우리는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얼마 뒤 작은아빠가 찾아와서 말을 했어요. 이혼했다는 소리 들었다. 계속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네 시어머니를 봤는데 있는 내내 너한테 그렇게나 심한 말을 하더구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내가 도착하기 전에도 그렇게 막말을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잖아도 너랑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길 잘한 것 같구나. 나도 이혼하라고 할 참이었거든. 정말이요? 그럼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이혼하긴 참 잘한 거야. 내가 듣자 하니 근본 없는 집구석이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던데 그 얘기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구나. 내가 사업을 하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써서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할 말이 없구나. 형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작은아빠가 계속해서 자책하는 모습에 제가 달래드려야만 했습니다. 작은아빠,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작은아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이제는 맘 편히 살까 해요. 그렇잖아도 내가 듣자 하니까 형수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 거라고 하던데 혹시 들었니? 네, 저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 생각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주고 싶구나. 집도 좀 큰 곳으로 옮기고 너한테도 가게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천천히 알아보자꾸나. 가게요? 너 디저트 카페인가 그런 거에 관심 많았다며. 이번 참에 그거 하나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돈은 이 작은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긴 뭘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었어. 두 분이 날 걷어주지 않았으면 그 시절에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갔을 것이고 사업할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니. 그때 다들 나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육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걷어주셨어. 그러니 나도 보답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작은아빠의 말에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제가 할머니와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약간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뒤 작은아빠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카페 상가도 계약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신다는 말에 저는 한동안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지라 일은 금방 배웠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소식을 들었던 것인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제 SNS를 보고 찾아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야, 다 사실이었던 거니?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니? 알고 봤더니 저한테 작은아빠가 계셨더라고요. 뭐? 작은아빠? 네 아빠는 외동이었다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던 성공한 작은아빠가 계셨더라고요. 근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어? 그게 네가 요즘 아주 잘 산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찾아와 봤지. 그나저나 너 집도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니? 네, 작은아빠가 집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거기 집값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런 비싼 집을? 그러게요. 그쪽 말처럼 근본도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본이 없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근본이 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돈은 엄청 많은 집이었더라고요. 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니들 말이야.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떻겠니? 내가 요즘 살 맛이 안 나서 그래. 그 맏며느리인가 뭔가는 고집불통도 그런 고집불통이 없잖니. 왜요? 선생이라고 막 엄청 떠받들었잖아요. 그 인간이 말이야. 학부모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쳤지 뭐니. 그래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내려와서 축사일 좀 거들라고 했더니 지랄 발광을 하더니만
이혼한다고 저러고 있잖니. 네? 이혼이요? 이혼 신청서 접수했다고 하니까 곧 이혼하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너만한 며느리가 없더라고. 첫째 그곳은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더라니까. 직장도 때려치고는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양심을 얻다 팔아먹었더라니까. 그러니까 니들 재결합하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해주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그 집구석으로 왜 들어가요? 두 아들 이혼시켰으니까 아들들 끼고 잘 사세요. 라는 제 말에도 전 시어머니가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난동까지 피우는 바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나서야 쫓기듯 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에 더욱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그 뒤 전 남편 가족들을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 시어머니가 몇 번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나중에는 포기를 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 중년 여성 여럿이 모여서 며느리들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